안구건조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전에 눈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 이렇게 알려졌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매에 따라서 이 눈물의 양은 줄어들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환경의 변화인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인지 어린아이한테도 안구건조증이 생기고 가장 흔한 질환이 되어 온 것이 안구건조증입니다. 근데 안구건조증 그러시면은 많은 분들이 인공 눈물을 사용하여 라고 얘기하고, 아니야, 그거 열심히 했는데 잘 안 좋아져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안구건조증만큼 환경의 영향을 받는 질환이 없거든요.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실내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한다든지 또 환기를 시킨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꽃가루 시즌에는 이 알레르기가 많게 되거든요. 알레르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눈에 염증이 생기면서 안구건조증이 상당히 심해져요. 그런 경우에는 환기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나와서 옷을 털고 들어오셔야 돼요, 집에. 왜냐면 알레르기 물질이 온몸에 달라붙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결국 안구건조증이라는 것이 증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안구건조증일까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도움이 되는 자가 안구건조증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눈이 피곤하다, 눈곱이 낀다, 이물감이 든다, 눈이 무겁다, 건조하다, 눈에 뭔가 불쾌하다, 눈이 아프다, 안구건조증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난다, 침침하다, 가렵다, 눈이 부시다, 충혈된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가지고요, 이게 5개 이상이면은 안구건조증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안과에 가셔가지고 내가 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다른 동반된 질환이 없는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 표면에 눈물이 촉촉하게 있어줘야지 눈이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빨래도 바깥에 말려야지 잘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바깥에 공기를 쏘게 되면은 눈 표면에 있는 눈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지 않고 가만히 뜨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아프면서 시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죠. 그거는 눈 표면에 있는 눈물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극이 돼서 생기는 눈물이거든요. 그래서 심한 안구건조증에서는 오히려 눈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구건조증은 보통 이제 온찜질을 하게 되거든요. 그 온찜질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 혈액순환이 일단 좋아지고요. 그리고 근육을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이완시키니까 눈 피로도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속눈썹 밑에 있는 기름샘에서 건강한 기름이 나오니까는 눈이 편안해지는 것이 찜질의 효과입니다. 근데 온찜질은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손바닥 찜질인데, 손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손바닥을 10초 동안 막 비비세요. 그러면은 이 손이 따뜻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바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요, 가만히 감싸주고 있는 방법이고요. 눈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이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그리고 눈컵은 두 컵을요, 한 40도에서 50도 사이에 물을 반 놓고요, 고개를 숙여 가지고 눈을 뜨고 그 증기를 조금 빨아들이는 게 하나의 온찜질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찜질 팩을 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시판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지식 인사이드를 위해서 어젯밤에 만들어 왔습니다. 이 안에는 팥이 들어가 있는데요, 팥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곡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움큼 정도 면 양말이나 이런 수면 양말을 이용을 했는데 넣어가지고 짜맨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30-40초 정도 데우면은요, 이게 뜨끈한 찜질 팩이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시판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찜질 팩 대신에 이런 젤 형태의 안대를 시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계를 이용을 해서 온열 찜질도 되고 마사지 효과도 돼 있는 건데요, 어떠한 찜질 팩을 사용하든지 간에 그거는 본인이 편하고 준비하기 쉽고 자기한테 맞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좋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온도 그리고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느 정도 따뜻한 온열 안대를 사용해야 돼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환자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찜질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뜨거우면 좋을 줄 알고 정말 뜨겁게 하셔가지고요,
오셨어요. 1, 2도 화상인 것 같아요. 눈이 좀 뻘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왜 이렇게 눈이 뻘개요? 그랬더니 찜질을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체온보다는 높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뭐 화상이 입을 정도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45도 전후에 기분 좋은 따뜻함이지 이게 통증을 유발하는 따뜻함이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보통 안구건조증의 온찜질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나 요새 그거 하고 있어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눈꺼풀 청소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환자분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눈썹 밑에는 기름을 짜는 셈이 있는데요. 그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속눈썹 밑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기름샘이고요. 마이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투명한 기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 위에를 보시게 되면은 색깔이 이렇게 누런 기름이 나왔죠. 또 이거는 일단은 마이봄선에 기름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왼쪽 아래에는 꼭 치약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눈 표면이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이 기름샘을 우리가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온찜질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 나쁜 기름들이 까만 동자 표면을 덮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눈꺼풀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눈꺼풀을 닦는 방법은요, 상당히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애기들 사용하는 샴푸가 있는데 그 베이비 샴푸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이 베이비 샴푸는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 샴푸를 이용을 한다든지 요새는 전용으로 눈곱 세정액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속눈썹 기름을 온찜질을 하신 다음에 바로 하셔야 됩니다. 속눈썹 밑에를 면봉이나 아니면 꺼즈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판되고 있는 세정제인데 베이비 샴푸 혹은 세정제를 면봉에 이렇게 촉촉하게 묻혀서 거울을 보고 눈을 밑을 본 상태에서 속눈썹 밑에를 면봉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닦아주시게 되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잘못하시게 되면은 까만 동자에 상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꺼즈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런 용액을 아니면은 베이비 샴푸를 촉촉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속눈썹 뿌리를 닦는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이게 세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은 그 다음에는 면봉으로 마이봄선 기름샘을 직접 닦아주시는 것이 하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기름을 안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속눈썹 밑에 있는 기름샘에서 나오는 기름은 눈물의 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기름샘에서 나오는 기름의 질이 좋아야지 질이 좋은 눈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름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시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저는 말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눈꺼풀 짜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꺼풀을 닦게 되면은 이게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시력도 좋아진 것 같고. 근데 이게 지나치게 짜면은요, 눈꺼풀이 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피부가 늘어지면은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기 때문에 지나치게 닦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인공 눈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인공 눈물이 있고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눈물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시판되고 있는 많이들 보는 안약이죠. 사실 여기에는 뭐 소량입니다만 방부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3, 4회 이하로 쓴다고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부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장기간 너무 자주 눈물약을 넣어야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막대기 같이 생긴 안약을 좀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인공 누액이거든요. 이런 누액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해도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인공 눈물은 이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이 용량이 조금씩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방울 넣으면 많이 남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캡을 씌우고 이따가 뭐 점심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이제 밤에도 쓰는데 이 일회용 인공 눈물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뚜껑을 여는 순간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균에 의한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적절한 인공 눈물 넣는 방법은요. 우선 손을 깨끗이 닦으셔야 돼요. 눈 아래를 당깁니다.
그리고 한 방울 버리시고요. 조금 떨어뜨려 가지고 안약을 한 방울 이렇게 넣으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많이 넣어야지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뿌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번에 뭐 여러 방울 넣든 한 방울을 넣든 흡수되는 양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한 방울 넣으신 다음에 이 인공 눈물은 폐기하셔야 됩니다. 아깝지만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요, 일회용 인공 눈물의 양이 상당히 많았어요.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조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눈에 문제가 생긴 것이 이제 보고되면서 갑자기 이제 양을 줄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안약은 거의 뭐 2방울 생길까 말까 그 정도 조금만 있는 인공 눈물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 눈물 넣으시는 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인공 눈물 같은 경우에도 농도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일회용 눈물, 일회용 아니야 그러면은 눈물약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는데 요즘에는 염증을 줄이는 약이고요. 이거 인공 눈물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도 이렇게 일회용 용품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용기에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인공 눈물이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인공 눈물을 사용하든 안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안약 이름을 메모하든지, 뭐 다들 요새 스마트폰 쓰시니까 사진을 찍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인공 눈물을 넣으니까는 왠지 눈곱도 줄고 눈 상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약을 똑같은 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약 가지고 있냐고 봤더니 인공 눈물이 아니라 항생제를 계속 넣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그냥 일회용 용품에 들어가 있으니까는 인공 눈물인지 착각을 하신 거죠. 그거는 진짜 염증이 있을 때 사용을 해야지, 염증도 없는데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약에 대한 또 내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 안약 한두 개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인공 눈물인지 또 유효기간이 괜찮은지 꼭 보셔야 됩니다. 보통 시원해진다는 안약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것은 사실 어떤 안약인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원해지는 안약 중에 혈관 수축제가 들어가 있는 안약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안약을 넣는 순간에 충혈됐던 눈이 거짓말같이 이제 하얗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연예인 애들도 많고 방송 직전에 눈이 시뻘거니까 그거 달라고 막 그래요. 그런 경우는 혈관이 수축이 돼서 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혈관이 굵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늘 충혈된 상태로 있는 거고요. 그게 혈관이 굵어져서 생기는 충혈은 치료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선은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집에서 가습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빨래를 말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많이들 안 하시는 건데 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는 15분에서 20분, 물론 미세먼지가 없을 때 얘기지만 환기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안경을 저는 착용하는 것을 되게 권장을 해요. 방구건조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바람 같은 경우가 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보안경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눈에 직접 공기가 안 닿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이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경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책을 볼 때 눈 깜빡거림이 되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책이나 PC를 보실 때는 의도적으로 눈 깜빡거리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안약을 인공 눈물을 중간중간 넣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름철에는 에어컨, 겨울철에는 또 히터 많이 틀잖아요. 이게 직접 눈에 닿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동차 안이 상당히 건조하거든요. 근데 건조한 공간에서 뭐 히터를 틀든 에어컨을 틀면은 더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까만 동자 표면에 눈물이 다 말라버리면은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운전 중에. 그거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히터나 에어컨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많이 건조할 때는 자동차용 요새 또 가습기도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안구건조증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안과 질환 또는 전신질환을 통해 가지고 안구건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혹시 전신질환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그리고 뭐 갑상선,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안구건조증을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꺼풀 있잖아요.
있잖아요. 눈꺼풀이 안구건조증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은 눈꺼풀이 처지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힘을 줘가지고 이마의 힘으로 눈을 뜨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눈을 깜빡 해줘야 되는데 위에 눈꺼풀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깜빡하다 말아요. 그러면은 눈 표면에 눈이 되게 건조해져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눈꺼풀을 좀 올리는 상안검 수술, 결국 이제 쌍꺼풀을 만들게 되는 수술인데 늘어진 피부를 절제를 하고 쌍꺼풀을 만드는 것이 눈 깜빡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결막이라고 얘기하는 흰자가 딱 달라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점막 조직이거든요. 이 잡아당기면 쭉쭉 늘어나요.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늘어지듯이 흰자도 늘어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결막 이완증 그러는데 결막 이완증은 눈 표면의 눈물층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결막 이완증이 문제가 되는 환자분들은 요거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눈꺼풀이 떨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흔히 뭐 마그네슘 부족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 1%도 안 되고요. 이 원인이 워낙에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간혹 이렇게 눈을 갖다가 찡긋거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쪽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는 반쪽 얼굴에 경련이 일어났다. 그래서 안검경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안구건조증을 되게 악화시키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눈을 갖다가 깜깜깜깜깜깜 해야 되니까 수축이 이게 천천히 돼야 되는데 착착착착착 되니까는 이 눈물층이 안정이 되기 전에 눈을 떠버리거나 감아버리니까 건조증 증상이 되게 심해지죠. 근데 이게 진단하기가 힘든 게 어떤 날은 괜찮고요. 어떤 날은 심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신 날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은 안구건조증이 전혀 안 나타나요. 또 어떤 날 보게 되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심하게 된 경우는 입까지 오물오물 거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보톡스가 치료에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또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이 안구건조증 심하게 앓는 분들은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시거든요.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에는 진짜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치의랑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내일은 좀 더 삶의 질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렌즈가 산소를 각막에 얼마만큼 공급을 할 수 있느냐가 산소 투과율이거든요. 암만 해도 산소 공급이 많이 되면 좋죠. 그래서 산소 투과율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좋고요. 또 함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함수율은 렌즈에 얼마큼 물기가 있느냐를 갖다가 보는 건데 함수율이 높으면은 렌즈가 되게 물렁물렁해져 가지고요. 착용감은 되게 좋은데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조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세균 번식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를 기울여서 높은 산소 투과율과 적당한 함수율을 가진 렌즈를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렌즈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소프트 렌즈와 또 옛날에 이제 하드 렌즈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엔 이제 RGP 렌즈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요, 각막에 딱 달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용감이 되게 좋죠. 그래서 장시간 렌즈를 껴야 되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소프트 렌즈 오랫동안 끼게 되면 제일 문제가 독성 렌즈 증후군이 심심치 않게 봐요. 그건 뭐냐면은 소프트 렌즈에서 딱 달라붙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저산소증에 빠져요. 눈에. 그렇게 되면은 눈 안에 고름 같은 게 차요. 그러면은 동공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신경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력이 거의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은 손 흔드는 게 보일 정도? 그 정도까지 떨어져요. RGP는 그런 일이 경우가 없죠. 그래서 안과에 가시면은 RGP 렌즈를 추천을 해요. 하드 렌즈, RGP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각막에 딱 달라붙지가 않고 어느 정도 이게 공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이 RGP 렌즈는 적응하기가 저도 껴봤는데 많이 힘드세요. 만약에 안구건조증이 심한 환자분들은 소프트 렌즈는 조금 곤란하고 또 RGP 렌즈가 조금 선호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게 RGP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적응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고려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는 각막에 딱 달라붙거든요. 착용감은 좋을지 몰라도 안구건조증이 있는 환자분들은요 너무
붙어버려가지고 렌즈를 뺄 때 각막 상피, 껍데기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물론 그 정도 심한 안구 건조증이면은 렌즈 착용하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이 안구 건조증이 좀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인공 눈물을 한 방울을 넣고 렌즈를 좀 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RGP 렌즈 같은 경우에는 빼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원칙은 렌즈를 직접 만지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눈꺼풀을 눌러가지고 렌즈를 띄워서 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RGP를 주문하거나 사게 되면은 석션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막대 모양의 실리콘 석션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렌즈에 폭 묻어가지고 빼면은 빼져요. 그런데 이게 RGP 렌즈가 딱딱하기 때문에 직접 각막에 영향은 안 줄 수가 있지만 빼는 과정에 조금 상처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안구 건조증 환자에서는 암만 해도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 끼우는 거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렌즈에 맞는 전역 세정제로 이 렌즈를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수용을 할 때 렌즈를 낀 상태에서 뭐 수용을 한다든지 렌즈 세척할 때 생리식염수 말고 뭐 정수기 물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면은 위험에 노출되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수돗물도 그렇고 수영장 물도 그렇고 하다못해 정수기 물도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독을 하는데도 살아남는 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가시아메바라고 얘기하는데 가시아메바 균 같은 경우에는 정상 각막에는 상관이 없는데 콘택트 렌즈를 끼게 되면 암만 해도 미세한 흠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각막에. 그러면 그 흠집을 통해 가지고 이 균이 침입을 해 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게 실명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의 세척 관리는 정말 중요하고요. 또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 칼라 렌즈 미용 목적으로 많이 끼시잖아요. 이게 좀 비싸요. 근데 요새 청소년 친구들이 여러 가지 색깔을 끼고 싶으니까는 친구들끼리 너는 무슨 색, 너는 무슨 색, 너는 무슨 색 해가지고 돌려 끼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호자분들은 자녀분들이 그런 컬러 렌즈를 끼는지 안 끼는지 조금 확인하시고 낀다고 하게 되면은 정확한 세척액이나 세척 방법 그거를 좀 교육을 시켜주시고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시력이 나빠진 원인이 왜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이 나는 젊었을 때는 눈이 너무 좋았는데 마흔이 지나가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안 보이게 됐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검사해 보면은 근시, 난시, 원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원래 좋았던 눈이 아니라 원래 나빴던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근시, 난시, 원시는 우리가 눈에 힘을 주는, 즉 조절력을 이용을 한다면은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잘 볼 수가 있는데 조절력이 떨어지면서 비로소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눈에 맞는 안경 착용을 하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안구 건조증에 의해서도 시력이 상당히 오락가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구 건조증은 눈 표면에 눈물층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눈물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눈물층이 불안정하니까 시력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나 안경을 여러 차례 바꿨는데 바꿀 때마다 도수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안경을 바꿀 게 아니라 먼저 안구 건조증 치료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합니다. 각막염 생길 수 있죠. 백내장 생길 수가 있죠. 망막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가급적 차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평소에 선글라스를 낀다든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선글라스 끼는 거에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먼지 좀 건방져 보인다. 좀 그렇다서 안 끼는데 아니 눈이 나빠지면 그분들이 뭐 책임을 져주실 겁니까? 본인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는 선글라스 저는 반드시 착용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챙이 넓은 모자도 좀 도움이 됩니다. 챙이 넓은 모자도 이 선글라스의 한 80%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외부에 나갔을 때 특히 햇빛이 강한 날은 반드시 모자 또는 선글라스 양산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밝은 흰색 바탕에 글씨가 검은색 글씨로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탕이 하얗기 때문에 이게 좀 눈부심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크모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검은색 바탕에 글씨가 하얗게 만들어서 조금 눈 피로를 적게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개발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크모드를 갖다가 이용을 하게 되면은요 잘 안 보여요. 가동력이 떨어집니다. 가동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잘 보기 위해서 불필요한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피로도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을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얻는데요. 이 오감의 80%는 눈을 통한 시각 자극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한 달 수입의 약 80% 정도는 눈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눈 초점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을 핀 상태에서요, 팔을 쭉 핍니다. 그래서 양쪽 눈을 이용을 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 쪽으로 가까이 오게 됩니다. 순간 엄지손가락이 잘 안 보이게 될 때 멈추시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팔을 피시고요. 엄지손가락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한번 하실 때요, 10회 이상 하신다고 그러면은 눈의 조절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눈 피로가 훨씬 좋아집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가까운 곳을 보게 되면은 눈에 피로가 있거나 간혹 가다가 통증을 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예로부터 컴퓨터를 오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VDT 증후군 그래가지고 그런 전자제품에서 생기는 전자파나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이 눈의 건강을 나쁘게 한다라는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멍 때리고 있을 때 한 1분에 10번 내지 14번 정도 눈을 깜빡깜빡 거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책을 본다든지 모니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오해 이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눈을 깜빡거릴 때 충분히 깜빡거려 줘야 되는데 이게 충분히 깜빡거리지 않기 때문에 눈물층이 되게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깜빡거리는 것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한 또 운동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을 편안한 상태에서 천천히 감으시고요. 하나, 둘, 셋, 셋입니다. 그리고 눈을 천천히 뜨고 먼 산을 쳐다보면서 하나, 둘, 셋. 이것을 한 번 할 때 30번 아침, 점심, 저녁을 하게 되면은요, 눈물층이 안정이 돼가지고 눈의 피로도도 좋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력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눈 깜빡거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흔히 윤활유가 부족하면 기계가 잘 안 돌아가겠죠. 또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층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요, 눈의 기본적인 구조는 깜빡거리면서 잘 보게 해주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층이 안정이 되면은 시력이 올라가는 경우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인터넷을 보면은 눈 건강법, 눈 운동법을 찾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눈도 결국은 이 근육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근육을 이완, 수축하는 거면 눈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 끝에 이 눈 돌리기 운동이라든지 또 좌우 상하번호 운동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피로도에는 좀 도움이 되지만 이 시력이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380에서 500 나노메타의 파장을 갖는 청색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블루라이트가 눈에 자극이 되면은요, 각막이나 수정체를 통과해서 망막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블루라이트가 지나치게 노출됐을 때는 눈의 통증, 시력이 떨어지거나 피로해지거나 또 망막의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블루라이트가 얼만큼 노출되어야지 눈에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라는 데이터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블루라이트라는 게 꼭 나쁜 면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때 해가 지면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이것을 생체 리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생체 리듬에는 블루라이트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블루라이트를 차단을 시키면은 오히려 생체 리듬이 깨져서 전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또 보고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좀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햇빛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생리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블루라이트가 햇빛에 있기 때문에 눈에 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눈을 위해서 햇빛을 안 볼 것이냐 아니면은 건강한 생체 리듬을 위해서 블루라이트를 쏠 거냐, 그거는 아직까지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렌즈가 많이 개발되고 또 시판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블루라이트가 차단이 되는 거야?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일반 렌즈와 또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펜라이트 같이 보이는 게 이게 보통 펜라이트가 아니고요, 블루라이트를 일으키는 펜라이트입니다. 이 일반 렌즈는 우리가 블루라이트를 만나게 되면은 변색을 하게끔 좀 만들어
만들어진 렌즈이기 때문에요. 펜라이트를 이제 쏘게 되면은 뒤에 파란색이 보입니다만 검게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죠. 이거는 블루라이트가 렌즈를 통과해서 색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블루라이트가 완전히 차단을 시킬 기능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렌즈에 변화가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뒤에 청색광이 조금 보입니다만 렌즈에서는 전혀 변화를 감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렌즈는 기능을 합니다. 단지 이 블루라이트가 얼만큼 차단을 해야 눈 건강에 좋느냐는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력이 좋다라는 것은요,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만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눈이 너무 나빠, 안경을 안 끼면 하나도 안 보여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안경을 끼지 않고 재는 시력을 나은 시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경을 끼고 재는 시력을 교정 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나은 시력은 나쁘다고 하더라도 교정 시력이 좋으면은요, 그분은 눈이 나쁜 게 아니라 단순히 근시가 됐든 난시가 됐든 원시가 됐든 그러한 굴절 오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나은 시력도 나쁘고 또 교정 시력도 나쁘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정 시력이 나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선명도입니다. 이 C자를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선명하게 보이시죠? 근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되게 뿌옇게 보입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환자인데요, 두 분 다 1.0의 시력을 보고 계십니다. 1.0이 본다고 해가지고 눈이 좋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이 건강하면은 시력은 좋습니다. 근데 시력이 좋다고 해서 눈이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기 녹내장 환자 중에서도 1.0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시력을 눈 건강의 척도로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을 앞둔 환자분이 백내장 이외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하시면은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실 거고요. 만약에 백내장 이외에 다른 각막이나 망막에 문제가 생겨 있다고 하게 되면은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문제 때문에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만족도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사실 노안과 백내장이 생기는 시점이 비슷하고 증상도 비슷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노안은 멀리 보는 시력은 괜찮은데 가까이 책이나 신문이 안 보이는 거고요, 그럴 때 돋보기를 끼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멀리 보는 시력도 떨어지고 가까이 보는 시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경을 낀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백내장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종류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심합니다. 시력이 떨어진다, 침침하다, 2개로 보인다, 3개로 보인다, 눈이 피로하다, 이러한 증상이 백내장 초기 증상일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난 이제까지 돋보기를 껴야 가까운 것이 보였는데 이제 돋보기를 안 껴도 가까운 것이 보이네, 나 눈이 좋아졌나 봐 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게 백내장이 진행이 되는 하나의 과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은 다시 멀리 나 가까이나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이 수정체, 보통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는 일반적으로 주변부부터 이 백내장이 시작이 돼서 점점 가운데로 몰리게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면은 이렇게 허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백내장이고요. 백내장 수술 중에는 하얀 게 아니라 누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백내장은요, 너무 진행해가지고 거의 썩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시력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80대, 90대에서 나는 눈 하나는 건강해가지고 지금도 돋보기 안 끼고도 잘 봐, 부럽잖아요. 근데 부러워하실 게 아닌 게 이런 정도의 백내장이 그런 증상을 나타납니다. 대부분 이런 타입의 백내장은요, 환자분들이 자기가 눈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잘 오시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백내장을 너무 오래 방치하게 되면은 녹내장이 된다, 실명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왜 그분들은 병원을 안 갔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타입의 백내장은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젊은 분들 30, 40대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의 가운데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백내장이 전혀 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운데에 생기기 때문에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뭐 한두 달 안에 시력이 뭐 거의 안 보이게끔 진행되는 경우도 젊은 분들한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껍데기에 생겼을 경우에는 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이게 만약에 뒷껍데기에 생겼을 때는 번짐 현상이 상당히 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내장이 다 똑같은 백내장이 아니라는 점 인지하시고요. 백내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안과에 반드시 방문을 하셔서 이 백내장 정도를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눈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동공, 애기 동자가 허옇게 변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진행된 백내장인 경우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누렇게 생긴 타입의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맨눈으로는 조금 알 수는 없어요. 안과에 오시면은 시력 검사한 다음에 누구나 이제 검사하게 되는 현미경이 있거든요. 그 현미경을 보게 되면은 하얀 백내장은 완전히 하얗게 보이고요. 이게 누런 타입의 백내장은 누런색으로 보여요. 이게 더 진행하면은 밤색으로 보이고요. 먼저 우리가 백내장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백내장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이제 인공수정체이기 때문에 나 이거 조금 싫어, 인공수정체 삽입은 안 하고 백내장만 제거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백내장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하시면은 하나도 안 보이게 되거든요. 이 인공수정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역사가 한 70년 이상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간에 불빛 번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는 뭐 불빛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주변에 링처럼 동글동글하게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흔들려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부시다든지 그러한 것이 인공수정체 삽입한 후에 누구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거든요. 다행히 3, 4개월 정도 지나면은 없어지지는 않지만 적응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불편 없이는 지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눈 안에는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젤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젤리는 한 나이 50이 되면은요 녹기 시작하고요, 근시가 심하면은 애기들도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녹은 부위랑 녹지 않은 부위가 엉겨 붙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흰 벽을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맑은 하늘을 보게 되면은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아지랭이가 보인다든지 먼지가 보인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문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문증은 백내장이 심하게 되면은 백내장 때문에 가려져 보여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백내장 수술 후에 깨끗한 인공수정체가 들어가면은요, 수술 전에 몰랐던 비문증이 엄청나게 심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생겼을 때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행히 한 수술 후 3, 4개월 정도 지나면은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홈쇼핑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약물들이 개발이 되고 이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이론과 실제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흔히 우리가 이제 눈 영양제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환자분들이 루테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루테인은 분명히 체내에서 합성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먹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시금치로 얘기하면은 시금치 한 3단 정도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알약 하나를 먹는 건데, 과연 이론적으로는 루테인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황반병의 위험성이 분명히 줍니다만 정말 주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의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에서는 효과가 있다, 또 어떤 보고에서는 효과가 없다, 그렇게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게 루테인에 대한 얘기는 오래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모든 약물들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 숫자도 문제가 또 있고요. 또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분명히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뭐 루테인이나 그런 뭐 비타민 D나 그런 거를 비타민 C 먹고 눈이 너무 좋아졌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드시고 싶으시면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황반변성에 또 위험성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한번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한번 드시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과 의사입니다만 이 웬만한 안과적인 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해를 많이 돕는데요. 이게 제가 뭐 노환도 있죠, 저 백내장도 있죠, 또 안구건조증도 있죠, 또 비문증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뭐 이것저것 해봐가지고 제일 효과가 있는 거는 이 눈물층을 안정을 시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눈물층이라고 하는 거는 눈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과 질이 좋은 건강한 눈물을 유지한다는 거는 눈 건강에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법이라든지 안약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